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국민연금공단이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권한을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방안이 통과되자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비판의 성명을 냈고, 이러한 부정적 반응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김성주 이사장은 기우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자, 634조 원에 달하는 운용자금 규모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히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습니다. 일단은 그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한데요. 우리 지덕체 결정체 김주희 아나운서, 스튜어드십 코드 뭡니까? 일단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스튜어디스도 아니고 스튜어드 좀 비슷한 느낌의 남자 승무원이죠, 스튜어드. 그렇죠. 네. 사전적 의미로는 그렇고 어떻게 보면 뭐 발레리나와 발레리노 같은 관계같이 그러니까 뉴스적 의미로는 뭐 집사? 좀 관리해주는 그런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아하, 집사 코드, 준칙, 원칙 뭐 이런 거죠. 스튜어드십 코드. 보다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두 분의 경제 전문가 자리하고 계신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연기금 같은 이제 기관 투자자가 보유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배당 성향이나 배당금을 포함한 주주 가치 제고 이런 것들을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지침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부연해 주시죠, 오한계 그러니까 대표. 이게 지금까지는 그냥 수탁자가 돈을 맡기면 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주는 데만 집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뭐 윤리 경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회사가 지금 배당을 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한테 조금 더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라는 네. 방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설명을 들어도 아직은 조금 좀 안 와닿았는데,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그 동안은 그 여러 국민들의 돈들을 모아서 크게 이렇게 전망 좋을 것 같은 기업에 투자해놓고 나중에 이제 수익을 올리면 칭찬받고 만약 못 올리면 좀 비난받고 뭐 이런 거에 그쳤는데 그게 아니라 투자했으면 그 기업을 좀 샅샅이 이렇게 좀 들어가서 이것저것 좀 기업이 잘 되고 있는지 관여해라. 이게 스튜어드십 코드 아니겠어요? 사실 이 스튜어드십 코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걸로 인해서 사실 이제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 회사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가 결국에는 금융위기로 귀결이 됐다. 그러니까 관리 감독이나 견제 역할을 잘 못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본 결과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기관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경영 참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제 그 어떤 대주주 뭐 친인척들이나 이제 주요 주주들의 입맛에 맞게 이제 회사의 정책을 운영하는 것들에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이제 조금씩 이게 녹아 들여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기 전에는 기관 투자가들은 그냥 상당히 소극적인 형태의 관여. 그렇습니다. 가 다였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좌우 의견이 갈리는 이슈입니까, 우리 정 전 의원님?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좌파 정부는 주로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고 우파 정부는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시장에 그냥 맡겨두자. 그가 이제 우파 정부, 네, 그 자한당의, 보수 정권, 보수 정당의 입장일 테고 아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역할을 하게끔 하자가 이제 지금 그 여당의 입장일 텐데 네. 사실 그런 걸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당이 뭐 자유한국당 지금 옛날 한나라당일 때 저는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그래요? 우리나라가 사실 일대 주주가 되게 지분율이 작습니다. 그렇죠? 네, 거의 뭐 3%, 4%, 5% 가지고 이제 회장 노릇을 하는데 사실 연금 기금이 일대 주주인 경우도 있고 이대 주주인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오너 리스크라고 그 지금 굉장히 그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너들이 1대, 2대 때까지는 경영을 잘했는데 3대, 4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그렇게 키워요, 애들을.
않잖아요. 그냥 완전 귀족으로 키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막 경원 사이에서 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오너가 됐을 때는 경영이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누가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 견제해줄 게 2대 주주, 1대 주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연금기금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역할을 하는데 이제 제한을 두는 거죠. 무조건 다 경영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경우에만 간섭할 수 있게 한 10가지 정도를 외국 같은 경우는 제한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원 전 의원께서는 이제 한나라당 의원 시절에도 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주장했던 분 중에 한 분이시군요. 네. 예. 그런데 우리 저 정 전 의원께서는 개인적인 입장이 그러셨으니까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찬성하실 테지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찬성을 할 내용입니다. 네. 왜냐하면 주주 대신해서 기업에 대한 어떤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그렇죠. 투자자들이 챙길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해 준다는 내용이다 보니까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가정들이 되게 많아요. 네, 어떤 사건들? 뭐 이를테면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아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길대 주주가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또 국민연금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 모를 내부 정보로 인해서 수혜를 볼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됐을 네. 악용됐을 경우. 그렇죠. 이제 기업과 밀접한 연관을 짓게 되니까 그 내부 정보로 인해서 수혜를 볼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제 기업이 적극적으로 뭔가 기업 활동을 하고 뭔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국민연금에 의해서 어떤 압박을 받게 되면 추진하고 싶어도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부작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를 짚자면 아직 국민연금은 자치기구가 아니거든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나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될지 계획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관치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아하. 네.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렇죠. 뭐 아무래도 걱정을 하는 쪽의 입장들은 뭐 연금의 사회주의냐 재벌 길들이기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실은 뭐 국민연금 자체도 정부 입김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20명 중에서 위원장의 뭐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6명이 다 정부 측의 인사니까 이런 쪽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같거든요.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보건복지부 정부 장관. 인사고,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부 인사가 기업에 다 개입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부작용이 있을 그리고 수 이제 있다. 문재인 정부 자체가 네. 뭐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 지배를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국민연금이 재벌 개혁의 도구가 돼야 하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거죠. 그래. 참 이게 뭐 쉬운 얘기는 아니네요. 네, 양쪽 어려운 입장 주제라고 다. 아니 그래서 생각합니다. 예. 이거를 한다면은 연금운용본부 거기를 이제 독립화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그래서 실은 그래서 공무원들은 거기 개입을 못하게 해야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대한민국 독립보다 중요한 게 국민연금 독립이다. 맞아요.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 이렇게 운영되기 전에 먼저 사전적으로 밟아야 할 그 사전 조치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독립을 시켜라. 좀 급했다. 예, 예. 여러 과정을 거친 후에 좀 도입이 돼야 되는 거 그리고 아니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뭐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를 올려서 국민연금의 수익을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연금 수익을 높여야 재세금으로 내는 돈을 네. 저희가 맞는 나이대에 맞게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걱정하잖아요. 지금 연금 그런 내고 걱정이 있는데 큰 나중에 거예요. 진짜 연금 나오냐? 그 우리 정 전 의원께서는 의원 시절에도 이 스튜어드십 코드 법안도 도입을 냈죠. 예. 주장하셨고 예. 법안까지 제출하셨는데 그때도 그러면 이런 형태입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운영위원회는 독립기구로 빼고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안들이 들어 있었습니까? 독립하는 게 일단 예. 기본 전제고요. 지금도 맞아.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아, 근데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네. 그걸 믿느냐가 문제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전제가 제대로 네, 실행이 우리나라 되는- 알다시피 예. 포스코나 KT나 뭐 KTNG나 다 민영회사인데 정부가 다 회장들 사장들 다 임명하잖아요. 임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실질적으로 개입을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지.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저걸 할 겁니다. 아, 결국엔 그렇게 될 것이다. 독립시킬 거다. 예. 그 일본 그 가까운 나라 일본이 이제 2014년에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입 아, 후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된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저평가돼 있었고요. 네. 해외 자금 유입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해서 일본 안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끔 하자라는 네. 식의 뉘앙스로 이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게 좋은 결과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수익률도 상당히 개선됐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이제 대표님 말씀에 부연을 하자면 사실 이게 좀 약간 강제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강제 조항이 뭐였냐면 네. 이게 연금 기금에서 이제 위탁자를 선정하거든요. 이제 운용할 수 있는 운용 회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한 회사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금을 위탁하는.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도입을 하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어허. 예. 네. 이게 지금 GPIF라고 하는 이 이제 그 기금이 이제 일본의 기금인데 네. 얘네가 지금 세계 1위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3위입니다. 아, 우리 국민연금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진짜로 이제 올라가는데 크게 기여를 또 했습니다. 그래요. 일본 예.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벤치마킹 하겠네요. 그렇죠. 일본의 경우처럼.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진짜 순수하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관에서 개입하지 말고. 그래요. 네. 자, 이 스튜어디십 코드 도입은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이제 이게 얘기가 나왔죠. 그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그 수혜를 입었다. 그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저 후계자 이제 되는 데 있어서 그때 연금 그 국민연금 이용했다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을 악용한 거죠. 어허. 그러니까 이제 스튜어디십 코드가 아니라 그 강도 코드라 그럴까? 뭐 적정한 용어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잠깐 얘기하면요. 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쯤에 이재용 부회장이 그 이건희 아버지 회장한테 에버랜드 주식 60억을 상속받습니다. 네, 그리고 25년 이제 세금을 좀 내고 46억인가를 가지고 20년 만에 이제 그게 8조가 되는데요. 이야. 그 과정이 되게 이제 재밌죠. 이게 처음에 이제 에버랜드 전환 사채를 인수한 다음에 주식으로 전환해서 에버랜드 최대 주주가 되거든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네. 그러니까 그 자연스럽게 자회사인 삼성생명까지도 지배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에버랜드가 상장회사인 제일모직과 합병함으로써 상장회사가 또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이 최대 주주가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써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대주인 삼성전자까지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계자가 이제 되는 거죠. 세금 안 내고. 46억으로. 예, 그래서 이 과정에 사실 최순실이 개입하고 이제 개입을 해서 결국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그때 연금관리본부장 구속되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사실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스튜어디십 코드입니다. 야, 그렇군요.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연금은 손해를 봤죠? 한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죠? 1,388억 상당 손해를 봤죠. 그래요. 이재용 회장 만들어 주느라고. 네.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 도입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그 스튜어디십 그러니까 스튜어디십 코드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만약에 제가 주주라면. 어허. 왜냐하면 연기금이 들어있는 기업들에는 그래도 연기금 때문에 안전성을 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가져지게 되면 투자하는데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연기금의 매매 행태 자체도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 그 하루에 3조 5조의 주식
대금이 거래가 되는데 예. 뭐 외국인들이 뭐 2천억, 3천억, 5천억 이렇게 해야 대량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연기금은 500억만으로도 막 코스닥을 폭락시켰다가 상승시켰다가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되게 위화감을 조성을 해요. 거의 그냥 현재가, 시장가 그냥 내던 시장가 위주로 매도를 해버리거나 매수를 하는 특유의 매매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자금조차도 제대로 운용을 안 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부터 도입을 하겠다라는 거는 약간 시기적으로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완해야 되겠죠. 예. 요 얘기 동의하십니까, 이만중 팀장? 예. 네. 팀장 아니고요. 곧 되실 거잖아요. 아, 예,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팀엔 몇 명 있어요? 팀에는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네. 그럼 팀장, 부팀장이세요 지금? 그냥 과장입니다. 예, 방금 얘기 동의하십니까? 예, 사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하는 플레이는 정말 욕 나옵니다. 예, 정말 예, 저는 정말 이거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계란을 한 방울이나 담지 마라, 뭐 장기 투자해라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예, 거래소에서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캐치프레이즈들이 있는데 정작 정말 그 회원사들의 행태들은 거래소의 회원사들의 행태들은 그거하고 아예 반대적인 어떤 행태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들 보호는커녕 개인 투자자들 사실 그 좀 속된 말로 등쳐먹는 예, 그런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개인 투자자 이제 편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 저는 아주 깊게 동감합니다. 네, 업계에서는 사실 그 기정화된 네.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기관 투자가의 행태. 네. 자,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얘기하려 하는 건 하여튼 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들이 미칠까입니다. 일단 기업들은 어때요? 아무래도 좀 견제가 들어오니까 타격을 입나요? 아니면 순작용을 하면 기업 이미지 내지는 그 상황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그때 입법할 때 자료를 보면은 뭐 캘리포니아 기금이나 이제 캐나다 기금 같은 경우 예를 보면은 도입한 다음에 수익률이 굉장히 올랐어요. 기업들이요? 예, 아까 일본도 올랐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을 한다는 전제에서는 기업들이 나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거기에- 긍정적일 것이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기금들이 실은 보니까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보장이 됐던 외국의 사례인 그렇지. 거죠. 예, 캐나다 같은 뭐 캐나다 연기금 같은 경우도 공사 역할을 하는 캐나다 연금 투자 위원회의 기금 운용을 전부 맡기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로부터 독립이 되고 정말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 전문 경영단이 운영을 맡아서 했을 때 수익이 많이 향상이 됐다. 그렇군요. 이 점은 그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진짜 예. 전제가 돼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예, 그 독립만큼은. 자, 그러면 반대로 타격을 입게 되는 기업도 있을까요? 타격을 단기적으로나마. 예? 일단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한 회사들밖에 접근을 못해요. 현재 전문성으로는. 아 그래요. 네, 그렇다 보면 그 자기네들이 그 국민연금이 접근할 수 있는 회사들에 한해서 압박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긍정적이자 부정적인 부분은 이런 게 있죠. 그 기업들이 한창 잘 나갈 때 배당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유보를 하고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 모아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일례로 뭐 버크셔웨이라든지 그리고 아마존 자체는 기업이 생긴 이래 한 번도 배당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거는 투자자들이 너네가 경영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얻는 수익이 더 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요구를 하지 않아요. 배당 안 해도 된다. 너네 경영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돈을 많이 벌 때 배당도 안 하고 그 비용을 다 까먹은 다음에 다시 주주들한테 뭐 증자할 테니 돈 좀 주십시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상쇄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국민연금이 기업을 다시 호전시킬 수 있다 그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건 일종의 저는 좀 강한 어조로 좀 꼼수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꼼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의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이익 배분을 이제 의사 결정을 이사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하. 되면 사실 소액 주주들도 똑같이 지분율을 갖고 있는 이제 소액 주주들 이제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단체들이 억울한 거죠. 예, 왜 이렇게 요번에 배당률이 떨어졌어? 왜 이렇게 유보율만 올리고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내용인 거고요. 배당 성향 관련된 부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에서 유보하는 그 유보율을 뺀 걸 배당 성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이제 상당히 선진국에서 많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뭐 신흥국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게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생기는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편법들을 이용해서 방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네. 다만 몇 가지가 이제 전제된 하에서. 그렇죠. 일단 뭐 국민연금을 이제 저 나이 때 이제 친구들만 해도 오늘 제가 이렇게 샵에서 화장을 받으면서 예. 화장을 열심히 해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친구도 이제 30대 중반 오빠 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네. 너가 이렇게 좀 노년기를 맞았을 때 안정적으로 국가를 믿고 연금을 받으면서 좀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니? 그랬을 때 좀 네. 반응이 부정적이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예컨대 투자를 잘해서 수익금이 많이 나고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관리가 잘 돼서 받을 거라는 신뢰가 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탄탄하게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 또 뉴스들을 접하고 나면 더 불안이 커지죠. 그래서 언니 네. 저는 프리랜서고 그리고 제 나이 때 그걸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일 작은 금액으로 저의 조건을 뭐 이렇게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이런 불안정한 고용 상황과 이런 것도 서류를 내는 게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적은 금액을 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좀 저의 바람은 어쨌든 저희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 기금을 뭐 국내든 그리고 국외든 투자를 해서 많이 좀 부풀려서 잘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김주희 아나운서가 세대들 정말 지금 친구들에게도.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만약 이 국민연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두텁다면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그쵸. 어떻게든 국민연금은 더 높은 금액을 내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응원해주고 그런데 최소한으로 내고 싶어 하는 게 현재 국민 상당수의 마음인 것 같거든요. 국민연금의 이제 운영 방식 요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 이 적립 방식하고 부가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적립 방식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보험료를 걷어서 일정 기간 동안 기금을 미리 쌓아놓고 주식, 채권 이런 이제 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이제 수익을 올려서 이제 지급하는 방식.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적립 방식만 도입하고 있는 건 아니고 부분 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가 방식은 해마다 필요한 이제 연금 재원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들을 그때마다 산정해서 걷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 국가들은 다 지금 부가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금이 이렇게 쌓아놓고선 이렇게 주는 거랑 필요할 때마다 걷는 거랑 부분 적립 방식이 훨씬 더 안정적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가 복지 국가라고 알고 있는 그런 캐나다나 뭐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제 한 번도 지급을 못하는 사례가 없었어요. 지금 국민연금은 말씀을 드리면 운용 능력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100% 적립 방식으로 가나 부가 방식으로 가나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 요거는 이제 적립배율이라고 합니다. 이 적립배율이 우리나라는 지금 28.1배입니다. 28.1배가 이게 큰 수준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큽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생연금은 3.8배. 예. 상당히 그리고 독특하게 말씀하시는데. 네. 국민연금 2.8배. 그러니까 일본의 국민연금이요. 그리고 스웨덴은 1배. 그럼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적립배율이 1배라는 거는 지출금 대비 적립금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28.1배. 뭐 이게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스웨덴이 1배잖아요. 근데 문제 없거든요.
아, 예. 적립배율이 낮은데도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예,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높으니까 그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분들 가끔씩 이제 손해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 손해를 그거 이제 덜컹덜컹 크게 손해 보고 크게 손해가 이럴 났을 때 이제 걱정이 되는. 그 누가 운용을 하죠? 아니 그 운용을 누가 하는 것보다도 네. 지금 그 운용하는 그 사람들의 그 숫자가 지금 엄청 지금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지금 비공석이 예. 많다는 얘기죠. 일단 본부장부터 1년째 공석이거든요. 어허. 그리고 30%가 지금 공석인데 아 그래요?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방에 인재들이 잘 안 가요. 아, 그리고 아, 이전에서 그 본부가 옮겨서 그런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원인이라 그거 그래요. 사실 무시 못할 이유죠. 사실 그걸 네. 그 출퇴근하는 지방에 생활터와 밀접돼 있으니까 그거 서울에다 놔둬야 될 일이지. 그걸 중앙에 지방에 왜 이전합니까? 그걸 그래서 현재 전중가가 있죠. 네. 네. 많은 그러니까 자리가 좀 비어 있고. 예, 그래서 저 인재들이 잘 안 가고 또 이제 폐임 문제도 있겠지만은 지금 또 송사에 휩싸이잖아요. 국정농단 해가지고 뭐 윗사람들 뭐 이렇게 구속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여기 있다가는 뭐 위험하겠다 이제 이런 것도 작용하겠죠. 그리고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기간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또 인재들이 가야 될 자리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지금 굉장히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지금 어떻게 보면 현직에서 뛰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예. 실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필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렇게 이미 영입해가지고. 검증된 분들이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쪽에 가서 이제 투자를 하시고 이러면 운용에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 국민연금은 이제 전문 투자자 중에서도 거의 뭐 맨 꼭대기에 있는 이제 기관 투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는 해외 쪽에 투자할 때 해외 쪽 증권사하고 거래합니다. 어. 현지에 있는 증권사에 현지의 외국인 PB나 또는 매니저한테 얘기를 하는 하세요. 거죠. 그것도 아. 팀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뭐 예를 들어 이쪽으로 좀 관심이 있었다면 외국계 쪽으로 갔었어야죠. 아.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예, 예. 그러면 이제 인문학적으로 살 수도 없고 예, 여러 가지로 저는 별로 원하진 않습니다. 전혀 있는 삶을 원하는 인재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저희는 이제 가벼운 느낌으로 질문했는데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런 쪽에 그 일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겠네요. 그 업계 계시면. 그럼요. 생각은 그죠? 내가 과연 예. 그쪽에 가면 어떻게 나는 조 투자할 2조, 것이다. 3조 이 조 단위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어허. 예. 그럼 어떻습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그 기관 투자가가 되려면 어떻게 어려워요?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신입 사원을 뽑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예, 그렇죠. 뭐 각 증권사 팀장급이나 본부장급을 뽑기 때문에 어허. 예. 그 중에서도 아주 뽑고 뽑아서 또 가는군요. 그렇죠. 여기서 나라의 뭐 기금을 운영하는 자리니만큼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예. 지금 회사도 좀 아래쪽에 있고 예? 자리도 비어 있고 네.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그럼 뭔가 메리트를 좀 크게 선사를 해줘야 되는데 아하.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그냥 것도 본부가 있는데 서울에 왔으면 좋겠죠. 아니, 저하고는 그런 좀, 표정이신데요. 좀 많이 좀 동떨어져 있어. 아니 그럼 급여는 어때요? 급여는 그 증권사에 있는 거 하고 그러니까 이 급여 문제도 사실 그것도 있죠. 공무원이잖아요. 한계가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인센티브 제도도 없을걸요? 아하. 그쵸. 있어도 상당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 여러 부문에서 사실 애국심이냐 사명감이냐 아니면 실익이냐 이거에서 조금 혼란이 올 수 있겠습니다. 이만준 과장님이 한번 저 노크하면 거기서 안 받아들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전주에서 하숙하시면서 전주 비빔밥 먹으면서요? 아이 그럼 얼마나 맛있어요. 전주 비빔밥 한옥마을 놀러 가고 이게 회덮밥 좋아하는데 뭐 저는 저는 한번 그 와이프가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그 안의 일은 사실 또 우리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맞습니다. 뭐 추측 내지는 그 동안의 일들을 가지고 짐작하는 거니까. 자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이야기 좀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요거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만약 스튜어드십 코드가 국내에서 자리를 잘 잡으면 주식 시장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뭐 두말하면 허리 아프죠? 좋은 영향을 저는 미친다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희망이 너무 없으면 사실 좀 사는데 보람이 없기 때문에 네.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잘 자리 잡으면. 이렇습는데 이게 이런 이제 행동주의 헤지 펀드들 때문에 이제 먹튀로
외국인에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게 생각보다 외국인 투자의 범주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연금 사회주의 논란에 대해서 김주희 아나운서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연금 사회주의 논란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단어가 약간 좀 부정적이긴 한데 블랙리스트를 국민연금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배 구조가 취약하고 예, 순환 출자가 심화돼 있는 그런 이제 대기업 그룹금들의 합리적인 배당 정책을 이제 넌지시 예, 이제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배당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요 내용이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배당 성향이나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호주 배당 성향 70%입니다. 예, 영국 60%, 캐나다 40%, 독일 40%, 다 40%, 30% 뭐 30%까지 내려오는데 우리나라 몇 프로일까요? 배당 성향이? 한 20은 넘지 않을까요? 쪽집게 하셔도 되겠는데요. 딱 2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네.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제가 배당 성향은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1에서 단기 순이익 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진짜로 버는 돈에서 배당 성향을 뺀 게 유보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제일 낮다는 건 유보율이 제일 높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배당 수익률조차도 1.8%로 가장 낮습니다. 호주가 5%로 제일 높고요. 예. 일본 2%, 뭐 홍콩 3%, 독일 3%, 뭐 이 정도.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좀 건전한 문화를 좀 형성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것이다. 우리 오한결 대표도 뭐 제 생각에도 친투자 정책이다 보니까 기업의 오너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뭐 배임 횡령 같은 사건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기금이 이제 주주를 대신해서 기업에 대한 환경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관찰을 해줌으로써 투자자들도 조금 더 투자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정두원 전 의원께서 이제 법안을 제출하셨던 분이시니까 더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예, 그때는 뭐 큰일 날 소리처럼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협박까지 들어오더라고요. S 그룹 이런 데서는 진짜로 그래갖고 되겠느냐, 뭐 재선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세미나를 토론회를 하는데 연금기금 이사장부로 오르니까 안 오더라고요. 아니 자기 좋은 일이잖아요. 자기 힘이 세지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모 기업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모 기업 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정권 바뀌니까 또 그냥 또 금방 이렇게 되네. 우리 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 약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지금 이제 키워드 자체가 스튜어드십 코드로 포커싱을 투자자들이 옮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이 뭐 무차입 공매도, 뭐 바이오 제약 회계 감리 기준 위반, 상향 등등 문제를 많이 짚었는데 네. 연기금에서는 최근에 바이오 제약에 투자를 했습니다. 또.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음모는 예. 이게 공매도로 무차입 공매도라든지 거래소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여태까지 뭔가 잘못해온 행태를 스튜어디십 코드로 다 바로잡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이면에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죠. S그룹에서 요까지 할 만큼 이게 그룹에 대해서 그룹 경영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다. 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네, 기업에는 분명히 피해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냥 단순 현재 증시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래소 리스크 그리고 뭐 오너 리스크라고 해봐야 최근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그거 두 개 가지고 2,200개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모든 오너 리스크가 있다고 보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포커싱을 스튜어디십 코드로 돌리려고 하는 어떤 음모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양날의 칼 같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제도 자체가 그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곁들여서 전문성까지 더해지고 그리고 이런 단계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고 그리고 기업 간에도 좀 여러 이런 논의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좀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자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까지 우리 전문가 네 분이 좀 체크해 주셨고 정리하기 전에 역시
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종목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께. 한 가지요. 네. 여러 개 있어요? 이게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가 이건 제도기 때문에 네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퀄트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개량화돼 갖고 쫙 리스트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종목을 얘기한다는 건 좀 약간 좀 그 여러 개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에는 정당한 주주가치 보장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배당 성향 확대를 시킨다. 뭐 그런 내용인 건데 일단 국민연금이 지분을 아예 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배력 있게끔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일단은 앞으로 예. 예, 주목할 그리고- 만한 주식은 그렇죠. 그리고 배당을 하려면 뭐 어쨌든 수익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소팅한 거는 국민연금이 5% 이상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저 최근 3년 연속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당히 귀에 솔깃하시죠? 쏙 들어오네. 그런 그래서- 종목들을 서치해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엔터주가 들어갑니다. 제가 그분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니고 네네네. 사실 이분이 뭐 학교 선배인 것 같은데 하여튼 어찌됐든 대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NHN 엔터테인먼트, JI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대한해운, 후성, 덕산 네오로스, 워닝 머티리얼즈, AG 렌터카, 대양전기공업, 페노션, J 콘텐트리, 워니 QNC 요 정도. 그 정도 주목을 좀 주목하라.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목을 좋습니다. 자, 오한결 대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추천드릴 종목은 좀 없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연기금이 약 20일간 계속 매도를 했던 게 약 한 3년 5년 내 최장기간 매도를 한 거거든요. 기록적으로. 연기금도 지금 국가 증시에 있는 기업들을 다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스튜어드십 코드를 한다고 해서 추천을 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국민연금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 국내 투자를 최대한 줄이겠다. 그리고 해외 투자를 지향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로 인해서 기업들의 건전성은 바뀔 수 있으나 당장의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본다. 그렇군요. 네. 자, 두 번째 시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갈수록 이제 상당히 밀도 있어지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거든요. 김주희 아나운서 어떻습니까? 일단 뭐 뉴스에 크게 관심을 안 가지시는 분들에게는 일단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두 분야 주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 네. 예.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도 들었을 때 네. 좀 이해가 쉽고 두 전문가분들이 아주 밀도 있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전문가 또 필드에 계신 분들은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들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저 청취자분들에게 보다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을 할게요. 다음 시간부터. 사실 저도 머리에 쥐가 나는 순간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편하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 주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 알아듣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정 의원님은 그 지난 시간에 비해서 상당히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십니다. 네, 법안을 제출하셨던 내용이 이번에 주제가 돼서 어떻게 저 펀드는 어떻습니까? 한 주 사이엔 뭐 별일 없었습니다. 저는 10년 후에 보기 그렇죠. 예, 아예 묻으셨죠. 예. 아마 그 신과 함께란 영화를 보고 나면 미소를 활짝 짓고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보러 가세요. 네. 자, 이만준 거죠. 제 초심은 사실 그거였거든요. 큰 역할을 하기보다는 좀 이제 그러니까 왜곡된 정보들을 살짝 좀 이렇게 제대로 이제 바로잡아 주는 역할을 약간이라도 하고 싶다 그런 사실 마음이었는데 뭐 지금 그 초심이 변하지는 아직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한결 대표. 저는 오늘 아까 나오면서도 그 말을 들었거든요. 너는 글을 쓰고 말을 할 때 도대체 누구한테 알아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네 말은 영어보다 좀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대한 순화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다음 화부터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알차게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보다는 훨씬 더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로.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자, 카운터 펀치는 화요일에 저희가 제작을 하고 매주 수요일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팟빵, 파티, 아이튠즈에서 구독 눌러주시고 응원글 남겨주십시오. 수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